이게 제 아들이 먹고 싶다던 어머니의 순댓국입니다. 25년 동안 끊인 이 맛으로요, 아들을 키웠어요. 저는 최순옥입니다. 올해 70이죠. 지금 제 손을 보면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을 순댓국을 끓였거든요.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에 있던 제 순댓국집, 그곳이 제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요. 저 혼자서 그 가게를 지켜왔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양지머리와 사골을 넣고 밤새 푹 고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손님들이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마셔주시면 저는 그게 너무 기뻤죠. 그 육수 맛으로 외아들 영민이를 키웠습니다. 명문대까지 보냈어요. 영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순댓국집 아들이 정장을 입고 강남 빌딩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줬죠. 순댓국 냄새가 벨까봐 조심했습니다. 그게 자식 사랑 아니겠어요. 영민이가 며느리 유진이를 데려왔을 때죠.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유진이는 제 가게 손님이었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비싼 차를 타고 와서 포장만 해가던 손님이었죠. 그런 아가씨가 제 아들의 신부가 된 겁니다. 유진이 어머니 강 사모님은요,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었어요. 교회 봉사 모임인 참사랑 성교회를 이끄시는 분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강 사모님은 제 손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손을 보니 알겠네요. 그 말투가요, 위로인지 무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아들의 장인어른 앞에서 제가 뭘 어쩌겠어요. 영민이와 유진이가 결혼하고 나서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순댓국집을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25년을 운영한 가게였죠. 그 자리에서 마지막 육수를 끓이던 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돈으로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외곽이긴 했지만요. 제 생애 처음으로 가진 집이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 집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며느리 유진이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차갑던 아이가요. 어느 날부터 제게 살갑게 구는 겁니다. 어머니, 고급 요리 교실 다녀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등록해 드릴게요. 유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순댓국만 끓이던 제가 무슨 고급 요리를 배워요. 하지만 며느리가 권하니까요.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요리 교실에 가보니까요. 거기 오는 분들이 다 부유층이었어요. 저만 유난히 손이 거친 거죠. 그런데 유진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맛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의 그 정성을요. 순댓국집 주방에서 일하던 제 손을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절 인정해 주는구나 싶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영민이와 유진이가 저를 거실에 앉혀놓고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영민이가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예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요. 지금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유진이가 거들었어요. 세무사 친구한테 상담도 받았다면서요. 지금 명의 이전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대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요. 아이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봤죠. 이 집도 결국 영민이한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마찬가지잖아요. 게다가요, 강 사모님이 참사랑 선교회 모임에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순옥 씨, 아들한테 집을 넘긴다면서요. 정말 훌륭한 어머니예요. 자식 사랑이 대단하세요. 강 사모님이 절 칭찬하시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 손을 보시던 그 눈빛이랑은 달랐어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죠. 순댓국집 아줌마도 인정받을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파트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영민이가 고맙다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유진이도 웃으면서 말했죠.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며느리의 그 말이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뭉클했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도 편해지는구나 싶었죠. 명예 이전이 끝나고 며칠 뒤였어요. 유진이가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요, 커다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태국 왕궁 여행 티켓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가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국이요.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태국 왕궁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을 유진이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생하신 어머니께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일주일 동안 푹 쉬다 오세요. 영민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이렇게 효자효부였구나 싶었죠. 순댓국집을 정리한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뒤요,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에서 영민이와 유진이가 손을 흔들어 줬어요. 저는 신이 났죠. 일은 평생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었으니까요. 태국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왕궁의 금빛 지붕이요, 햇살에 반짝였어요.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죠. 영민이한테 이 사진 보여줘야지. 유진이도 좋아하겠다. 매일 저녁이면요, 영민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유진이도 문자를 보냈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어머니.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머니가 된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이 꿈같이 지나갔죠. 하지만요, 그 행복이 제 인생 마지막 행복일 줄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짐을 싸면서요, 영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공항에 마중 나올 수 있냐고 물어봤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유진이랑 같이 나갈게요. 영민이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는 안심했죠. 내일이면 집에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순댓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서 아이들한테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요,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어요. 집에 가면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죠.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오는 꿈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순호가 조심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니 새벽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왜 그런 꿈을 꿨을까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꿈일 뿐이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쯤이었어요. 저는 입국장을 나오면서요, 사람들 사이에서 영민이를 찾았습니다. 유진이의 얼굴도 찾아봤죠.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나온다고 했는데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영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번엔 유진이한테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영민아, 엄마 공항이야. 어디 있니?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1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을 기다렸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입국장에 저만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집 주소를 말했죠. 기사님이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요. 저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민이한테도요. 유진이한테도요. 둘 다 받지 않았어요. 1시간 반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우리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우리 집은 5층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가방을 내려놓고요.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도어락 번호가 안 맞았어요. 저는 다시 눌러봤죠. 역시 안 열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번호를 잘못 기억한 걸까요? 저는 천천히 다시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영민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안도했죠. 영민이가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이 열리고 나온 사람은요, 영민이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누구세요? 남자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저요, 여기 사는 최순옥인데요. 우리 아들 영민이 어디 있어요? 남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제 집입니다. 1달 전에 매입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달 전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죠. 말도 안 돼요. 여긴 제 집이에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요. 남자가 손을 내저었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도 정당하게 돈 주고 산 집입니다. 매매 계약서도 다 있어요. 그리고는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저는 황급히 문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제 짐이 안에 있어요. 제 물건들이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집 살 때 빈집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옷이요, 제 이불이요, 남편 영정 사진까지 다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의 표정이 딱딱해졌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쾅 하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대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죠. 유진이한테도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민아, 엄마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엄마 물건도 다 없어졌어.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참았죠.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경찰서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방을 들고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파트를 나왔죠. 파출소가 이 근처에 있었던 게 기억났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파출소에 들어갔어요. 젊은 경찰관이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제 집이요. 제 집을 누가 팔아버렸어요. 제 아들이요. 경찰관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했죠. 아파트 명의를 아들한테 넘긴 거죠. 태국 여행을 간 거죠. 돌아와 보니 집이 팔려 있던 거죠.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그게요. 명의가 아드님 이름이면 법적으론 아드님 재산입니다. 아드님이 판 거면요, 사기가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사기죠. 저를 속인 거예요. 여행 보내놓고 집을 판 거라고요.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명의를 넘기셨잖아요. 증여로 처리된 겁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자발적이라고요.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속인 거라고요. 하지만 경찰관은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파출소를 나왔어요. 거리에 섰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제 집도요, 제 돈도요, 제 물건도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요, 깨달았어요. 영민이와 유진이가요, 저를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죠. 명의를 넘기게 하고요, 저를 해외로 보내고요, 그 사이에 집을 팔아치운 겁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요, 제가 순댓국집에서 땀 흘려번 돈으로 산 집을요, 이렇게 빼앗아 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누구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 남았죠. 일은 평생 처음으로요. 완전히 혼자가 된 겁니다. 그날 밤요. 저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잤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11월 끝자락이었으니까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요. 영민이 얼굴이 보였어요. 유진이 웃는 모습도 보였죠. 그 미소들이요.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죠. 하지만 그것보다요. 가슴이 더 아팠어요. 제 아들이요. 절 이렇게 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요.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어제 파출소가 아니라요. 제대로 된 경찰서로 간 거예요. 형사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죠. 민원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형사님이 나오셨죠.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세히요. 더 또박또박 말했어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르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요, 법적으로 보면 이게 사기가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요? 절 속여서 명의를 넘기게 한 거예요. 여행 보내놓고 집을 팔아버렸어요.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뭔가요? 형사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서명하신 게 문제예요.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증여하신 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드님이 그 재산을 처분한 건 아드님 권리예요. 저는 소리쳤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평생 모은 돈이에요. 제가 순댓국집에서 25년을 일해서 번 돈이라고요. 형사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송하셔야 해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민사소송이요. 변호사 비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저는 지금 한 푼도 없는데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법이요, 저를 지켜주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요. 나라가 절 버린 기분이었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배가 고팠죠.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지갑에는 10,000원짜리 2장밖에 없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1,500원이었죠.
밖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순댓국집에서 일할 때요. 힘들긴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가게가 있었고요. 제 집이 있었고요. 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낮에는 거리를 걸어 다녔고요. 밤에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노숙자 취급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노숙자가 된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동네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따뜻했거든요. 컴퓨터도 쓸 수 있었죠. 저는 검색을 해봤어요. 영민이 이름을요, 유진이 이름을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요, 유진이 SNS 계정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유진이가 제게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럭셔리 며느리 일상이라는 계정이었죠. 검색했습니다. 계정이 나왔어요. 클릭했죠. 사진들이 쭉 뜨더라고요. 최근 사진이 일주일 전 것이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사진이었어요. 유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고급 원피스를 입고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옆에는 영민이가 서 있었어요.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설명을 읽었어요. 부산 해운대에서의 새로운 시작. 남편과 함께 꿈꾸던 삶을 살게 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제 돈으로요. 제 집을 팔아서요. 저 아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고급 아파트 사진이 있었어요. 해운대 최고급 아파트였죠. 유진이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입주했어요. 이 전망을 매일 볼 수 있다니.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평생이요. 저 아파트로 바뀐 거예요. 제가 순댓국집에서 흘린 땀이요. 저 전망이 된 겁니다. 그때요. 제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었죠. 복수심이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을 나왔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죠. 예전 집이었던 곳으로요.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5층에 사는 사람이 언제 이사 왔냐고요. 직원이 기록을 확인했어요. 한 달 전이요. 10월 20일에 입주하셨네요. 그날이요. 제가 태국에 간 지 이틀 뒤였습니다. 영민이와 유진이는요. 제가 비행기 타는 걸 확인하고 바로 집을 정리한 거예요. 제 물건들을 다 버렸겠죠. 제 옷도요. 제 이불도요. 남편 영정 사진까지도요.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법이 날 지켜주지 못한다면요. 제가 직접 해야겠다고요. 그날 밤요.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제 물건 중에 남은 게 있나 확인했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뿐이었죠. 그런데요. 작은 천주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어봤어요. 안에 순금 숟가락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요. 결혼 전에 저한테 준 거예요. 유일하게 남편이 사준 금이었죠. 저는 이걸 늘 가지고 다녔거든요. 순댓국집을 할 때요. 장사가 안 되면 이걸 팔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못 팔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다음날 금은방에 갔어요. 주인에게 숟가락을 보여줬죠.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인이 저울에 달아봤습니다. 25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팔았어요. 남편한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 돈으로요. 복수를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돈을 받아들고 나오면서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순댓국집 비법이 담긴 내 인생을 짓밟은 대가요. 반드시 치르게 해주마. 영민아, 유진아. 너희가 어머니의 정성을 돈으로 바꿨다면요.
나는 그 정성으로 너희를 무너뜨릴 거다. 저는 부산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부산으로 가야 했어요. 영민이와 유진이가 있는 곳으로요. 복수가 시작되는 곳으로요. 버스에 앉아서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살던 곳이요.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어요. 부산을요, 해운대를요, 그리고 제 배신자 자식들을 향해 나아갔죠. 이제요, 순댓국집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복수하는 어머니예요. 부산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어요. 버스 터미널을 나오니까요.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마음이 더 차가웠으니까요. 우선 잠잘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해운대 근처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제일 싼 곳이 한 달에 30만 원이었죠.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곳이었습니다. 고시원 주인에게 말했어요. 일주일치만 먼저 낼 수 있을까요? 주인이 저를 훑어봤습니다. 잃은 노인이 고시원에 들어온다고요. 의아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7만 5천 원입니다. 저는 돈을 냈어요. 방은 1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화장실은 공용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노숙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그날 밤요,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민이와 유진이가 사는 아파트는 확인했어요. SNS에 위치가 나와 있었거든요. 해운대 최고급 아파트였죠. 그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생활 반경에 스며들어야 했어요. 그래야 복수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요, 저는 해운대로 갔습니다. 영민이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식당들이 많았죠. 그 중에서 제 눈에 띈 곳이 있었습니다. 88 순댓국이라는 가게였어요. 프랜차이즈 순댓국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판을 보고 멈칫했죠. 88 순댓국이요. 제가 서울에서 가게 할 때 경쟁 업체였거든요. 그때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운명 같은 거요. 제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88 순댓국에서요. 복수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점심 준비 중이었어요.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죠. 저는 카운터에 있던 사장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일할 사람 구하시나요? 사장님이 저를 봤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인상이 좋더라고요. 주방 보조요. 일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넘게 순댓국집 했습니다. 손맛에는 자신 있어요. 사장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요.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사장님이 웃었어요. 그리고는 제 이름을 물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본명을 쓸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유진이가 알아챌 수 있었으니까요. 박복자입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복자요. 복을 바라는 여자라는 뜻이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요. 복수를 바라는 여자였으니까요. 사장님이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주방은 넓었어요. 제가 하던 가게보다 3배는 컸죠. 주방장과 보조 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복자 씨가 같이 일하신다. 사장님이 소개했어요. 주방장이 저를 봤습니다. 30대 남자였죠. 살짝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나이 많은 아줌마가 들어온다고 귀찮아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설거지부터 했습니다. 야채 손질도 했죠. 주방장은 저를 무시하듯 대했어요. 힘든 일만 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죠. 묵묵히 일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요. 주방장이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저는 슬쩍 봤죠. 양지머리를 너무 일찍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육수가 텁텁해져요. 저는 알고 있었죠. 25년 동안 매일 끓였으니까요. 주방장님, 양지는 1시간 뒤에 넣는 게 어때요? 육수 맛이 더 깔끔해질 거예요. 주방장이 째려봤습니다. 아줌마는 설거지나 하세요. 육수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물러섰어요. 하지만 예상대로요. 그날 손님들이 국물 맛이 이상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사장님이 난처해했죠. 다음 날요.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복자 씨, 어제 육수 얘기하셨죠? 한번 복자 씨가 끓여보세요. 주방장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사장님 명령이니까요. 어쩔 수 없었죠. 저는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먼저 넣었어요. 찬물부터 시작했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요.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3시간 뒤에 양지머리를 넣었어요. 파와 마늘을 넣고요. 약한 불로 2시간 더 끓였죠. 그 과정이요. 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육수가 완성됐습니다. 사장님이 맛을 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거요, 진짜 맛있는데요. 이 맛이에요. 내가 찾던 게. 주방장도 맛을 봤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제 육수가 더 맛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요, 제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사장님이 육수는 제게 맡겼어요. 주방장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죠. 저는 순식간에 주방의 실세가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이제 가게의 핵심 인력이었어요.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육수 맛이 달라졌다면서요. 단골들이 돌아왔죠.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죠. 전골 세트 포장이요. 제일 비싼 걸로 해주세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요, 유진이었어요. 제 며느리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홀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이가 서 있었어요. 명품 옷을 입고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요. 제가 알던 유진이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사장님이 주문을 받았어요. 손님, 단골이세요. 자주 오시는데요. 유진이가 웃었습니다. 여기 순댓국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모임에서 먹을 건데요. 다들 좋아하거든요. 사장님이 주방에 소리쳤어요. 복자 씨, 전골 세트 특별히 잘 포장해 주세요. VVIP 손님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저는 전골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대요, 내장이요, 야채를요,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그러면서요,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을 사람이요, 제 며느리예요. 제 집을 빼앗아간 그 아이죠. 지금 이 순간요, 제가 만든 순댓국을 그 아이가 먹는 겁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평생 순댓국을 끓여서 모은 돈을요, 유진이가 가져갔죠. 그런데 지금요, 저는 다시 순댓국을 만들어서 유진이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포장을 끝냈어요. 저는 직접 카운터로 나갔습니다. 유진이 앞에 섰죠. 유진이가 저를 봤어요. 고맙습니다, 아줌마. 유진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요. 전혀 몰라봤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유진이가 포장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요. 제 집을 팔아서 산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저는 며느리의 생활 반경 안에 들어왔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가 완성된 거죠. 주방으로 돌아가면서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아, 기다려라. 내가 먹은 이 순댓국이요. 곧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야. 유진이가 다녀간 뒤로요.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 봐요. 항상 긴장했죠. 하지만 동시에요. 기회를 엿봤어요. 며느리에 대한 정보를 더 모아야 했으니까요. 2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복자 씨, 다음 주에 큰 주문이 들어왔어요. 참사랑 성교회라고 하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참사랑 성교회요. 강 사모님이 이끄는 그 모임이었죠. 유진이 어머니가 리더인 그곳이요. 저는 태어난 척 물었어요. 무슨 모임인가요?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교회 봉사 모임이에요. 부산 상류층 사모님들이 주로 하시는데요. 매년 연말에 자선 바자회를 여신대요. 우리 가게가 음식 협력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죠.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뭔가요? 제가 복수할 무대가 저절로 마련된 겁니다. 며칠 뒤요,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복자 씨, 오늘 참사랑 성교회 리더한테 샘플 음식 배달 좀 해주세요. 강 사모님이라고요. 미리 맛을 보시겠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강 사모님이요. 제가 서울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분이죠. 제 손을 보며 무시하던 그 사람이요.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저는 순댓국과 전골 샘플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그리고 강 사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죠. 유진이가 사는 곳만큼은 아니었지만요. 충분히 부유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 사모님이 나왔죠.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파마 머리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배달이요. 강 사모님이 저를 훑어봤습니다. 서울에서와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었죠. 여기 두고 가세요. 저는 음식을 내려놨습니다. 강 사모님이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는 인상을 찌푸렸죠. 음식간이 시원찮네요. 이걸로 바자회를 하면 되겠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간이 시원찮다고요. 제가 25년 동안 만든 그 맛을요. 하지만 참았어요. 웃으면서 말했죠. 사모님, 손맛은 억척스러운 사람의 진심이 담겨야 하는 법입니다. 다음번엔 더 정성껏 만들어 올게요. 강 사모님이 저를 다시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기대하겠어요. 저는 가게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요, 특별한 겉절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순댓국집 할 때요, 단골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던 그 겉절이였죠. 배추를 얇게 썰었어요. 고춧가루와 마늘을 넣고요, 멸치 액젓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아주 살짝요, 딱 한 꼬집만 넣었죠. 이게 비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요, 저는 그 겉절이를 싸서 강 사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또 왔어요. 강 사모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짜증 섞인 표정이었죠. 사모님, 어제 말씀하신 거 생각해서요. 제 진심을 담은 겉절이 만들어 왔어요. 서비스입니다. 강 사모님이 겉절이를 받았어요. 의아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요, 사장님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복자 씨, 강 사모님이 연락 오셨어요. 겉절이가 정말 맛있었대요. 바자회 음식 주문 확정됐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강 사모님의 경계를 푼 거죠. 그 뒤로요, 저는 강 사모님 댁에 자주 배달을 갔습니다. 바자회 준비 때문이었죠. 갈 때마다 조금씩 대화를 나눴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 사모님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에서 음식을 내려놓고 있었죠. 그때 강 사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바자회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내가 이번에 연설하기로 했잖아. 제 귀가 번쩍 열렸어요. 유진이가 연설을요. 저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효와 나눔이 주제라며. 좋아, 내 시어머니 얘기하면 되겠네. 넌 효부잖아. 강 사모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효부라고요. 유진이가요. 전화가 끝났어요. 강 사모님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아직 서 있는 걸 보고 놀라더라고요. 아직 안 갔어요. 저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방금 음식 내려놓고 가려던 참이었어요. 강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심하는 눈치는 아니었죠. 그래요, 수고했어요. 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유진이가 바자회에서 연설을 한다고요. 효와 나눔을 주제로요. 자기 시어머니 얘기를 하겠다고요.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고요. 재산을 빼앗은 그 아이가요. 효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밤요. 저는 고시원 방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바자회요. 그게 제 무대가 되어야 했어요. 강 사모님과 동네 사모님들이 다 모이는 곳이죠. 유진이가 연설하는 그 자리에서요. 진실을 폭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저 혼자서는 안 됐어요. 증거가 필요했죠.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요. 서울에 있을 때 만난 도준 학생이 생각났어요. 영민이네 아파트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하던 대학생이었죠.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게 친절했어요. 저는 도준 학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도준 학생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준아, 나 순옥 할머니야. 기억하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도준이 대답했죠.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준이가 저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영민이와 유진이가 저를 배신한 거죠. 제가 지금 부산에 있는 거죠.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도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경찰엔 신고 안 하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했지. 근데 법이 날 안 지켜주더구나. 그래서 내가 직접 하려고 해. 도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가 필요하세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이 필요하다고요. 유진이의 사치스러운 생활과요. 제 비참한 현실을 대조하는 영상이요. 그리고 제가 직접 호소하는 영상이요. 도준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산으로 내려갈게요. 같이 만들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밤바다가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죠. 바자회는 한 달 뒤였습니다. 한 달이요. 제게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영상을 만들고요. 계획을 완성하고요. 복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아, 내가 효부라고 떠들어대는 그 무대에서요. 내가 진짜 모습을 보여주마. 강 사모님 앞에서요. 내 거짓말을 다 벗겨내 줄게. 어머니의 정성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내 어머니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겠어. 사흘 뒤요.
도준이가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1시간 일찍 나갔죠. 떨렸거든요. 기차에서 내리는 도준이를 봤습니다. 20대 초반이었어요. 배낭을 메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할머니. 도준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요, 제 손자도 아닌데요. 저를 걱정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맙다, 도준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꼭 성공시켜요. 저는 도준이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먹이고 싶었어요. 도준이는 싼 김밥집을 고르더라고요. 제 형편을 생각해 준 거였죠. 밥을 먹으면서요,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도준이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메모하면서 들었죠. 할머니, 영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유진 씨의 화려한 생활이요. 둘째는 할머니의 과거와 현재요. 셋째는 할머니의 직접 증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SNS에 사진이 많아. 요트 탄 사진도 있고요. 명품 가방 든 사진도 있어요. 고급 음식 먹는 사진도요. 도준이가 메모했어요. 그럼 SNS 캡처를 쓰면 되겠네요. 할머니 과거 사진도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 집에 다 있었는데요. 영민이가 버렸겠지. 도준이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지금 할머니 모습을 찍어야겠어요. 고시원에서요. 일하시는 모습도요. 그게 더 현실감 있을 거예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요. 도준이와 함께 영상 작업을 시작했어요. 먼저 유진이 SNS를 캡처했습니다.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웃는 사진이요. 명품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 사진이요. 하나하나 캡처했죠. 그걸 보면서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 모든 게요.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제가 순댓국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요. 도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 모습 찍어야 해요. 준비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준이가 고시원 방에서 저를 찍었어요. 작은 방이요. 침대 하나가 전부인 그 공간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죠. 도준이가 지시했습니다. 할머니, 밥 먹는 장면 찍을게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산 김치를 꺼냈어요. 밥을 떴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밥이요. 초라했죠. 김치 한 조각을 올려서 먹었어요. 도준이가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평소처럼 먹었죠.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제 현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엔 제가 일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죠. 다큐멘터리 촬영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장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도준이가 주방에서 저를 찍었습니다. 육수를 끓이는 모습이요. 순대를 써는 모습이요. 땀을 닦는 모습이요. 제 주름진 손을 클로즈업으로 찍었죠. 촬영이 끝나고요. 도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할머니가 직접 카메라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도준이가 제 손을 잡았죠. 할머니, 그냥 진심을 말씀하세요. 아드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요.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말을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도준이가 카메라를 켰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죠.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영민아, 엄마야.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구나. 아니지, 알아. 부산 해운대에 있잖아. 엄마 돈으로 산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25년 동안요. 순댓국집에서 일했어.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육수를 끓였지.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요. 참았어. 너 하나 잘 되라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엄마 밥 한 번만 차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먹고 싶은 건요. 엄마 순댓국이 아니라요. 내 평생의 돈이었니?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죠. 유진아, 너도 들어라. 넌 엄마한테 말했지. 어머니 손맛을 배우고 싶다고. 거짓말이었어. 넌 엄마 손맛이 아니라요. 엄마 집이 필요했던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효부라고 떠들어대는구나. 참사랑 성교회에서 연설도 한다며. 웃기는 일이다. 내가 어머니한테 한 게 뭔데.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얼굴로요. 엄마는 지금요, 해운대 반지하방에서 살아. 고시원이야. 하루에 김치에 밥 먹고 살지. 너희는 요트 타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닐 때요. 엄마는 남의 집 순댓국 끓여주고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힘을 냈어요.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너희한테 복수할 거니까. 어머니의 정성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민아, 유진아. 엄마가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게 있어. 진짜 손맛이 뭔지 보여줄게. 쓴맛이야. 도준이가 촬영을 멈췄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도준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준이가 제 등을 두드려줬어요. 일주일 동안요. 도준이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카페에서요. 고시원 방에서요. 밤새 작업했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도준이가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전반부는 유진이 SNS 사진들이요. 화려한 배경 음악과 함께 흘러갔어요. 요트와 명품과 고급 음식들이요. 중반부는 대조였습니다. 유진이 사진이 사라지고요. 제 모습이 나왔어요. 고시원 방에서 김치에 밥 먹는 모습이요.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요. 후반부는 제 증언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절규하는 제 모습이요. 눈물 흘리는 얼굴이요. 떨리는 목소리가요. 영상이 완성됐을 때요. 도준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한번 보세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보는 내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이 담겨 있었거든요. 순댓국집에서의 25년이요. 아들을 위한 헌신이요. 그리고 배신당한 어머니의 절규가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도준이를 봤어요. 고맙다, 도준아. 내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도준이가 웃었어요. 할머니, 이제 준비 끝났어요. 바자회 날만 기다리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자회요, 2주일 뒤였어요. 그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거였죠. 도준이가 서울로 돌아간 뒤요, 저는 매일 그 영상을 봤습니다. 혼자 고시원 방에 앉아서요, 반복해서 재생했어요. 볼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요, 동시에 힘이 났습니다. 이제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영상도 만들었고요, 바자회 날짜도 확정됐고요, 제가 할 일도 정해졌죠. 참사랑 성교회 연말 바자회요, 유진이가 효부 연설을 하는 그 무대에서요, 저는 이 영상을 보여줄 겁니다. 강 사모님 앞에서요, 동네 모든 상류층 사모님들 앞에서요. 그때요,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유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영민이가 어떤 아들인지를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2주일 뒤요, 복수가 시작됩니다. 바자회 당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생 습관이었죠. 순댓국집 할 때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고시원 방에 앉아서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곧 해가 뜰 거였죠. 오늘이요, 그날이었습니다. 가게로 출근했어요. 사장님과 주방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늘 바자회에 나갈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저는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요. 오늘 제가 만든 순댓국이요. 복수의 도구가 될 거였으니까요. 사고를 넣고요. 양지머리를 넣고요. 파와 마늘을 넣었어요. 거품을 걷어내면서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육수의 맛이요. 제 평생의 맛이에요. 25년의 손맛이죠. 오전 10시쯤요.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순댓국 전골 스무 냄비였어요. 사장님이 트럭에 실었죠. 저도 함께 갔습니다. 배달을 도와야 했으니까요. 바자회 장소는 해운대 근처 큰 교회였어요. 주차장에 큰 천막이 쳐져 있었죠. 사모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냄비를 옮기면서요. 주변을 살폈어요. 유진이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다른 사모님들과 얘기하고 있었어요. 강 사모님도 보였습니다. 무대 옆에 서서 뭔가 지시하고 있었어요. 오늘 행사의 총 책임자였죠. 음식을 다 내려놓고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자 씨 수고했어요. 이제 가게로 돌아가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 좀 더 있다 갈게요. 음식이 제대로 나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트럭을 몰고 돌아가셨죠. 저는 천막 구석에 섰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후 1시요. 바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교인들과 동네 주민들이었죠. 음식 부스에 줄이 섰습니다. 2시쯤요. 무대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특별 순서가 있겠습니다. 참사랑 성교회 유진 집사님의 간증 시간입니다. 주제는 효와 나눔입니다. 박수 소리가 났어요. 유진이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웃고 있었어요. 저는 천막 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유진이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시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라고요. 유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제 시어머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에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남편 한 분을 키우셨죠.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저희에게 모든 걸 물려주시고 편히 쉬고 계세요. 그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의 그 정성을 본받아요.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 사모님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막 뒤로 갔어요. 도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준비해 놓고요. 준비됐어요. 도준이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해. 유진이 연설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유진이가 무대에서 내려오려는 순간이었죠. 갑자기요.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도준이가 프로젝터를 작동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스크린에 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유진이 SNS 사진이었습니다. 요트를 타고 웃는 모습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모습이요. 유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대 위에서 얼어붙었죠. 강 사모님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꺼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이제 화면이 바뀌었어요. 제 모습이 나왔죠. 고시원 좁은 방에서 김치에 밥 먹는 모습이요.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그리고요,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민아, 엄마야. 엄마가 25년 동안 순댓국집에서 일했어. 너 하나 잘 되라고. 화면 속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밥 한 번만 차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먹고 싶은 건 엄마 순댓국이 아니라 내 평생의 돈이었니? 유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막았죠. 모두 영상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영상이 계속됐어요. 유진아, 넌 엄마한테 말했지. 어머니 손맛을 배우고 싶다고. 거짓말이었어. 넌 엄마 집이 필요했던 거야. 강 사모님이 유진이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영상 마지막 부분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지금 해운대 고시원에서 살아. 너희는 요트 타고 명품 가방 들 때 엄마는 남의 집 순댓국 끓여주고 있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어요. 침묵이 흘렀죠. 바로 그때요. 저는 천막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순댓국 전골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따끈따끈하게 끓는 냄비였죠.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길을 열어줬어요. 저는 무대 앞까지 걸어갔죠. 유진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시어머니. 저는 냄비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강 사모님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누구요? 저는 강 사모님을 봤습니다. 똑바로요. 저는 최순옥입니다. 유진이 시어머니예요. 사모님도 절 아시잖아요. 서울에서 순댓국집 하던 여자요. 강 사모님 얼굴이 굳었어요. 기억이 난 거죠. 저는 냄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 아들이 먹고 싶다던 어머니의 순댓국입니다. 25년 동안 끓인 이 맛으로요.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요. 절 버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죠. 제 며느리는 지금 효부라고 떠들었죠. 거짓말입니다. 이 아이는 절 해외여행 보내놓고요. 제 집을 팔아버렸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요. 해운대에 아파트를 샀죠.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도 못했어요. 저는 강 사모님을 똑바로 봤어요. 사모님, 이게 사모님 따님이 한 짓입니다. 이게 참사랑 선교회에서 말하는 효예요. 이게 나눔이에요. 강 사모님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부축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요. 이 순댓국으로요. 제 평생을 샀습니다. 이 돈으로 저 아이들이 새 삶을 샀어요. 이게 어머니의 정성이 받은 대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냄비를 두고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유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강 사모님이 쓰러지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나왔어요. 도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안아줬죠. 할머니,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가 끝났어요. 바자회가 끝나고요. 저는 도준이와 함께 해운대 바닷가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도준이가 제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속이 시원했냐고요. 복수가 통쾌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습니다. 복잡해. 평생을 키운 아들인데요. 이렇게 무너뜨렸잖아. 도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당연한 걸 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다만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다음 날부터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사랑 성교회 바자회에서 벌어진 일이요. 해운대 동네에 쫙 퍼진 거예요. 가게에 출근했을 때요. 사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복자 씨, 어제 바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요? 소문이 자자한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사장님. 사장님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해하는 눈빛이었죠. 며칠 뒤요. 동네에서 유진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민이도 보이지 않았어요. 고급 아파트도 비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강 사모님은 바자회 당일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더라고요. 충격이 컸던 거예요. 자랑스러운 딸이요. 폐륜하였으니까요. 참사랑 성교회는 모임을 중단했습니다. 사모님들이 모두 등을 돌렸거든요. 유진이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거였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요.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열어봤죠. 어머니, 영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봤습니다. 영민이요, 제 아들이요. 이제야 사과하는 거예요. 답장을 보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요,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연락 주세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유진이 어머니가 병원에 계세요. 저희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망했다고요. 당연한 거였어요. 어머니를 버린 대가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죠. 저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홀을 힐끗 봤어요. 영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영민이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안 깎고요. 옷도 구겨져 있었죠. 영민이가 카운터에 섰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어요. 뭘 드릴까요? 영민이가 대답했습니다. 순댓국 한 그릇이요. 여기 박복자 씨 계시죠? 저는 주방 안으로 숨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이 주방으로 왔죠. 복자 씨, 손님이 찾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안 나갈게요. 순댓국만 내주세요. 사장님이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댓국을 내갔죠. 저는 주방 구석에서 몰래 봤습니다. 영민이가 순댓국을 받았어요. 한술 떠서 입에 넣었죠. 그리고는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더라고요. 울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요.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나갈 수 없었죠. 영민이는 순댓국을 다 먹었습니다. 돈을 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이 와서 제 등을 두드려줬어요. 복자 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요. 슬프긴 했지만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도준이가 부산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요. 할머니, 제가 투자자를 찾았어요. 할머니 순댓국집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순댓국집을요. 다시요. 도준이가 설명했어요. 바자회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대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했다고요. 누군가가 도와주고 싶다며 연락을 했다더라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순댓국집을 해도 될까요? 이 나이에요. 하지만 도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번엔 할머니를 위한 가게예요.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요. 할머니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말이요.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이번엔 저를 위한 거예요. 석 달 뒤요. 저는 새로운 가게를 열었습니다. 해운대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간판을 달았죠. 어머니의 정성 순댓국. 도준이가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곧 마음에 들었죠. 이게 제 가게였으니까요. 개업 첫날이었어요.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분들이었죠. 바자회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육수를 끓였습니다. 사골과 양지머리를 넣고요. 파와 마늘을 넣었어요. 평생 해온 그 방식대로요.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아들을 위해 끓였어요. 지금은요, 저를 위해 끓이는 거였죠. 손님들을 위해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요. 순댓국을 내놓으면서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진짜 정성이 느껴져요. 저는 웃었어요. 정성이요. 이제는 제 정성이었습니다. 가게가 잘 됐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단골도 생겼죠. 도준이가 가끔 내려와서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죠. 영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췄어요. 영민이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영민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뭘 드릴까요? 영민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순댓국이요. 그리고요, 용서를요. 저는 한참을 영민이를 봤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한 아들이요. 저를 배신한 그 아이요. 용서요. 그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달랐습니다. 복수도 끝났고요. 제 삶도 찾았으니까요.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순댓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정성껏요. 하지만 이번엔 어머니의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정성이었죠. 순댓국을 내놓았습니다. 영민이 앞에 놓았어요. 먹어라. 영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떴습니다. 한술 먹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아직이야. 하지만 순댓국은 줄 수 있어. 이제요, 엄마는 아들 위해 사는 게 아니거든. 영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평생 속죄할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육수를 저으면서요, 생각했죠. 재산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도요, 돈도요, 다 잃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더 중요한 걸 되찾았으니까요. 제 자존심이요, 제 삶이요, 그리고 제 정성의 가치였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은요, 자식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저를 위한 것이기도 했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70세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순댓국을 끓이는 한요. 저는 살아있는 거였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고 나가면서요. 저는 간판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정성 순댓국. 웃음이 났어요. 이제요. 저는 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순옥이었어요. 순댓국집 사장이었고요. 제 인생의 주인이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바다가 노을에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죠.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요, 끝나는 게 아니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리고요, 복수는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죠. 저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또 육수를 끓여야 했으니까요. 손님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요. 어머니의 정성은요, 이제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죠.